네, 안녕하세요. 뉴탐스런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김별쌤 최태상입니다. 자, 이제 이 핵심 개념 파트에서는요,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와,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세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념 파트에서는 벌써 두 번째 덩어리가 끝나는 거네요. 그죠? 정말 슉슉슉슉 지나가는 것 같죠? 네, 핵심적인 어떤 그 파트, 요약들만 지금 쭉쭉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 뼈대 잡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제강점기. 사실은 이 단어는요, 조금 제가 볼 땐 좀 애매모호합니다. 교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지금 구성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1920년대 이후 국내 운동이라고 하는 그 파트 속에 다 집어넣으면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교재는 이걸 또 분리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교과서나 교재가요,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 구성이 물론 뭐 이렇게 시험 잘 보기 위한 구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본질이 좀 바뀔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능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수능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교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건 아니죠. 그건 맞는데 어쨌건 간에 좀 이렇게 편제 자체는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사건이 또 여기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기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트도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920년대 이후 국내 민족운동 속에 싹 집어넣으면 깔끔해집니다. 예, 깔끔해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강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920년대 이후 국내의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 2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결되죠? 보세요.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1920년대 이후 국내 민족운동, 1920년대 이후 국외 민족운동. 그죠? 그럼 이렇게 세 파트. 네, 세 파트로 지금 깔끔히 끝나는 거예요. 세 파트로 지금 이렇게 깔끔히 끝나는 이런 부분이니까 일제시대는요, 이런 것들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 우리 뉴탐스런에서는 이 네 덩어리, 여기다 이제 세 개 다 하나 더 추가하면 뭐가 있죠?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그죠? 여기 하나 들어와야 되겠죠?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맞서서 1910년대 어떻게 싸웠고, 20년대 어떻게 싸웠고, 30년대 어떻게 싸웠는지 이걸 공부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좀 연결을 지으시면 큰 어려움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죠? 네. 미리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그랬지만 시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191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 자,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이후, 그리고 1930년대 이후. 네,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살펴볼 것들. 쟁의, 국어, 연극, 영화, 네, 이런 부분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일제강점기 어떤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새로운 교과서에서 좀 사실 도입되었던 그런 새로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떤 정치, 경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사회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전 교과서에 보이지 못했던 뭐 모던 보이, 모던 걸, 뭐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당시 어떤 그 화려한 어떤 자본주의 어떤 모습들이 이 땅 식민지에서도 지금 이식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은 수탈받는, 너무 불쌍한 그런 모습들로 일관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화려한 어떤 자본주의 모습들이 이 땅 한반도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었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적응하면서 또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과서에서는요. 왜냐하면 이걸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번 새 교과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예전 교과서의 어떤 그 차별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들은 이미 뺐어요. 왜냐면 그 부분들은 시험 문제를 내기는 좀 버겁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추상적인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연구가 좀 확실히 정립된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게 좀 과감히 좀 내쳤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호기심 있게 읽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파트예요. 그런 파트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충분할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좀 낼 수 있는 만한 주제를 갖고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쟁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쟁의. 자, 쟁의가 뭐예요, 쟁의? 투쟁! 할 때 그 쟁.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쟁의를 주도했던 그 세력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세력일 것 같아요? 네, 이건 당연히 쟁의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주의 진영이 되겠죠. 그죠? 사회주의 진영. 왜 여러분들 그 1920년대 이후 국내 민족운동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손을 잡고 신관을 결성했다. 좌합작운동, 민족유일당운동 설명했잖아요. 그때 제가 민족주의 설명을 하면서 민족주의 운동은 이러이러한 운동을 했다. 어떤 운동이었죠? 물산장려운동, 밀립대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물산장려운동, 밀립대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이런 걸 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하나 빠졌죠? 그러면 사회주의 세력들은 그때 어떤 활동을 했느냐?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그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설명했을 때 이 교과서, 이 교재가 이것도 뒤로 와 있어. 그러니까 조금 그 구조적으로 볼 때 여러분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1920년대 사회주의 세력들이 활동했던 내용들 설명하고 그 다음에 1920년대 민족주의 진영에 설명했던 아까 물산장려운동, 밀립대설립운동 있었잖아요. 그런 거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살짝 그 부분이 좀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만든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걸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로 주도했던 쟁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업이에요. 스트라이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업, 스트라이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주로 있었느냐? 1920년대에 자, 크게 두 가지. 소작쟁의와 그다음에 노동쟁의가 있었겠죠. 소작쟁의와 노동쟁의가 있었겠죠. 이 소작쟁의와 노동쟁의 192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소작쟁의로서는 암태도 소작쟁의, 암태도 소작쟁의 가 있습니다. 1920년대 초반에 진행되었던 사건이죠. 이 암태도의 그 지주가요, 아주 악덕 지주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정말 징하다,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악덕 지주가 있었는데 그 악덕 지주로부터 싸우는 거죠. 예, 싸우는 것이죠. 거기 있는 소장농들이 싸우는 건데 이 지주가 또 이제 일본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이 싸움이요. 힘없는 사람들이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 힘 있는 사람들과 싸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어찌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쟁의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끝까지 싸워요. 암태도 섬이잖아요. 그죠? 그 관할 경찰서가 목포에 있었거든요. 배를 타고 말이죠. 이 암태도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목포까지 나가서 그 목포 경찰서 앞에서 정말 한 달 이상 그 앞에서 정말 진을 치고요.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그 소작쟁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항의를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깁니다. 결국은 이겨요. 그렇게 이 여러분 쟁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쟁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연대입니다. 협동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탈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 쟁의는 돌아가질 않아요. 노동쟁의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건 원산총파업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원산총파업이에요. 이 원산부두 노동자 총파업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1829년도에 후반이에요. 벌어진 사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국제적인 연대까지도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의 그 맨 마지막 그 문구에 보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서문 맨 마지막에 보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는 문구가 나와요.
마르크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노동자들이 단결만 한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제 그 국제 연대가 있었던 것도 뭐냐면 이 일본 노동자들, 여러분들 일본은 우리의 그 적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일본의 노동자들이 바로 이 원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성금도 보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의아한 생각.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이게 병립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내부에서는 일본은 우리의 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 내부 속에서는요. 일본 노동자나 한국인 노동자나 같은 노동자의 계급이란 이야기예요. 계급으로 뭉칠 수 있다는 얘기죠. 민족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계급으로 뭉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계급 간의 연대, 계급과 계급 간의 연대를 막을 수 있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때도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 연대가 나오고 있죠. 암태도 수작쟁이건 원산 총파업이건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건 뭐냐면 단결이라는 겁니다. 이 쟁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단결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소작쟁이와 노동쟁이가 이제 이렇게 막 1920년대 전개가 되는데 20년대 그 소작쟁이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쟁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주로 20년대는요. 주로 생존권 투쟁을 좀 더 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존권 투쟁. 생존권 투쟁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경제적인 어떤 요인, 경제적인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1930년대로 들어가면요. 얘기가 좀 달라져요. 1930년대로 들어가면요. 이런 어떤 생존권 투쟁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요. 혁명적 조합 활동을 전개합니다. 혁명적 조합 활동. 혁명적 조합 활동. 혁명적 조합 활동을 전개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어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혁명이에요. 단순히 이제 이 1920년대는 주로 소작료를 인하하라,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키라, 뭐 이런 어떤 싸움들이었다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생존을 위한 어떤 싸움들이었다면 20년대, 30년대 와서는요, 더 나아가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일제 타도, 일본 제국주의 타도 라고 하는 혁명적 조합 활동으로 지금 좀 더 어떻게 본다면 과격해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일본이 정말 이게 다루기 힘든 그런 어떤 모습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탄압을 심하게 했겠습니까? 그죠? 이걸 가만히 냅두겠냐고요. 지금 일본 식민지 자체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으니 이런 조직들을 일본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잖아요. 결국 엄청난 탄압이 있었고 결국 이제 이 활동은 여러분들 지하 조직, 지하 조직화하는 그런 모습들로 또 이동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1920년대 이후 국내 민족 운동 하면서 제가 그 역사 파트 설명 드렸잖아요. 그죠? 역사 파트 설명 드리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이 쟁의에서 이렇게 혁명 조직화되는 지하 조직화되는 어떤 그런 쟁의 투쟁 이런 것들도 하나 곁들여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쟁의 활동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1920년대 이런 생존권 투쟁에서 혁명적 조합 활동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흐름을 일단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제 국어 활동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국어도 사실은 1920년대 이후 그 국내 활동에 사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그걸 제가 일로 빼왔어요. 일로 빼와서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문학 작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문학 작품들,
네, 작품들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단체, 어떤 단체들이 있었는지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에는요. 그렇게 국어적으로 어떤 활동이 활발했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 시기였고 강력한 그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지금 봉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그 국어 작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이 1910년대에 정말 대단한 작품이 하나 나오죠.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등장합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바로 이광수의 무정. 네,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이광수. 그 이광수가 누군가요? 춘원 이광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요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은요, 근대 소설의 효시, 근대 소설의 어떤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광수는 얼마나 똑똑한 인물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문학적인 어떤 소양도 굉장히 깊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요, 거기서 어떤 그 언론 역할, 독립신문 있잖아요. 그런 어떤 활동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할 때까지 그 이광수는 정말 이 조선이 낳은 천지였으면서 또한 조선의 역사를 또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정말 이 조선의 사랑을 한 몸에 담뿍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보기 참 아름다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광수가 말이죠. 192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게 변절을 합니다. 변절을 하면서 1920년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왜 민족주의자들이 전개했던 여러 운동들 있잖아요. 밀립대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문맹퇴치운동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별로 없자 민족주의 진영 일부에서 들고 나온 새로운 논리, 그게 뭐였죠? 자치론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자치론을 들고 나왔던 인물이 바로 이광수라는 얘기죠. 본격적으로 이 시점부터 이광수는 변해갑니다. 이광수는 변해가고 1920년대 이제 그런 식으로 자치론으로 변했죠. 193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네, 본격적인 황국신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황국신민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 조선이 문명화된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파하고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조선이 나온 1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이 나온 천지에서, 그죠? 자신이 없는 그런 지식인이었던 모습에서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 인사로 완전히 전락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늘 제가 우리 반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끔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청소를 하는데 쓱 가요. 집에 가요. 청소를 하는데 집에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고, 쟤는 어디 가니? 그러면 쟤는 늘 저렇게 그냥 가요.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야 돼? 라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어떤 걸 하려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이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박혀 있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우수한 머리를 갖고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었을 때는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정말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든 책임 안 지기 위해서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 중요한 순간에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던져야 되는 순간에도 주저할 수 있는, 주저는 뭐예요?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공부 잘하는 친구, 공부 여기에 너무 목표를 맞추어서는 안 된다. 이광수 그렇잖아요. 이광수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변절하면 무섭잖아요. 변절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거든요. 부정적 영향이요. 그죠? 이광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대로 오면요. 요건 좀 시기적으로 19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또 한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초반. 여기 뒤에 이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볼까요? 네, 20년대 초반. 이때는요, 동인문학이 좀 유행을 합니다. 동인문학. 이때는 동인문학. 동인지를 결성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마음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작가들끼리 글을 공유하는 그런 동인문학이 나오죠.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 창조, 그다음에 폐허, 번번, 뭐 이런 어떤 그 동인문학들이 지금 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반 이후로 가면요. 이때 좀 새로운 어떤 경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1920년대 그 사회주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컸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사회주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중반 이후에는 이 사회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신경향파 문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신경향파 문학. 자, 그래서 이 신경향파 문학, 카프, K-A-P-F. 네, 카프를 결성하기도 하죠. 신경향파 문학은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회주의, 그 리얼리즘. 노동자와 농민들의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리얼리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죠. 이 당시에 그 소설 카프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한 작가의 글을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요. 소설인데 이게 나무가 있어요. 예,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이렇게 남자 아이가 이렇게 기대에 앉아 있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누나예요, 누나. 예, 누나가 그 아이를 찾아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누나의 시선을 통해서 그 나무에 기대어 있는 그 한 아이를 묘사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또렷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저 한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좀 더 그 아이를 발견하고 다가갑니다. 다가갔는데 그 한 아이의 그 모습이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그 다음 단계 나와요. 좀 더 다가갑니다. 그 누나는 지금 동생을 찾으러 가는 것이고 동생을 부르러 가는 것이죠. 좀 더 다가가니까 좀 더 가까이 볼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가 있는데 그 까까머리, 그 당시 머리 다 깎았으니 까까머리 그 학생, 그 동생의 그 머리에서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요. 예, 뭐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예. 좀 더 다가가면 더 가까이 딱 와서 봤을 때 그 누나가 그 움직이고 있는 걸 이렇게 닦아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당시 어떤 그 농촌의 어떤 그 아픔이라고 할까요? 예,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렇게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가지고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제가 그 소설책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이게 이런 어떤 그 당시 어떤 사회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리얼리즘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신경향파. 이건 이제 그걸 통해서 사회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거죠. 비판하고 고발하는 어떤 그런 신경향파 문학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930년대로 넘어가면요, 대표적인 어떤 그 작품으로서는 그 분화로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작품이 있죠. 바로 시문의 상록수. 이 시문의 상록수는 어느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나로드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 이건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당시 아주 색깔이 분명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바로 저항문학. 특히 이제 40년대가 되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이 저항문학의 그 앞장섰던 그 인물들이 누구예요? 이육사라든지, 그다음에 윤동주라든지,
네, 이런 인물들이 되겠죠. 그죠? 윤동주의 그 별 해는 밤이라는 그 시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시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맨날 재미없는 시를 이렇게 사람들이 시집을 들고 다니는 걸 보면 굉장히 그 겉멋만 들어있는 듯한 뭐야 쟤 무슨 시야 시는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 제가요 이 시집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가요. 요즘 그랬던 제가 왜냐하면 시의 매력이 뭐냐면 그 짧은 단어에 말이죠. 정말 그 몇 개의 그 단어를 조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저는 그걸 설명하려면 만연체로 쭉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설명이 되는데 시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짧은 몇 개의 단어를 갖고 내가 그렇게 길게 설명해야 될 걸 정말 짧게 임팩트 있게 딱 표현하는 거. 와, 이건 정말 아트다. 이건 아트다. 그러니까 아트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우리나라 그 말을 갖고 단어를 갖고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근데 특히 이 윤동주의 그 별에는 밤은요. 막 읽으면 읽을 때마다 눈물이 그냥 팍 돌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역사 상황.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문구 속에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무덤가에 썼다가 이렇게 딱 지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바로 국가총동원령 1938년 전후에서 나오고 있는 창씨개명 있잖아요. 나의 이름, 부모님이 나에게 줬던 그 나의 이름조차도 내가 마음껏 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픔, 그 아픔을 그 예쁜 단어로, 그러니까 단어가 너무 예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 아픈 시대의 어떤 그 아픔을 그렇게 예쁜, 너무 아름다운 단어로 쓴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정말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그죠? 과격한 단어만이 그 시대를 표현하고 과격한 단어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윤동주의 그 별에는 밤은 정말 대단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육사의 어떤 그 글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스케일이 좀 크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육사의 글이 좀 이렇게 남성미가 있다면 윤동주의 글은 상당히 여성미가 있는. 그러면서도 두 글이 지향하는 바는 또 같은 그런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저항문학이 있고요. 반면에 이 친일문학도 있죠. 친일문학. 그죠? 친일문학의 대표적인 것, 노천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정주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있겠죠. 그죠? 국어 시간에, 언어 시간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서정주, 정말 우리나라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언어를 정말 그 민족적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시를 썼다. 대단한 시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광수도 정말 그 어떤 근대적 효시, 소설의 어떤 그 효시를 남겼던 정말 대단한 우리 국문학사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맨 마지막에는 딱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친일 문학 활동을 하였다. 끝.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진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붙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친일 문학 활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 문장만 없더라면 참 역사적으로 정말 엄청난 평가를 받을 텐데 그 맨 마지막에 붙는 그 꼬리표가 죽어서도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에는 이거 국어와 관련된 그런 단체가 활동하기는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시대가 시대이만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봉쇄되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1920년대 이제 소위 문화 통치 시대가 되면서요, 좀 활발한 어떤 그 활동이 좀 이루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조선어 연구회가 있습니다. 조선어 연구회. 네. 조선어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조선어 연구회가 무엇을 했느냐? 중요한 일 많이 했습니다. 네. 먼저 가, 갸, 나를 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지 여러분들. 한글날 우리 쉬잖아요.
그죠? 쉴 수 있는 첫 출발, 스타트를 만들어 준 단체 아닙니까? 가기야날. 가기야날이 바로 한글날이에요. 가기야날. 저는 사실 이 가기야날이라고 해가지고 좀 어색했거든요. 한글날을 가기야날이라고 하는 건 좀 어색하다라고 했는데 또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한글날보다 오히려 가기야날이 좀 더 좀 이렇게 느낌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글날이 좀 더 이렇게 친숙합니까? 친숙한 건 당연히 한글날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개명을 한다면 한글날로 그냥 뒀으면 좋겠습니까? 가기야날로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까? 네,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쨌건 이 가기야날 1920년대 조선어 연구에 의해서 가기야날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글이란 잡지,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조선어 연구회가 좀 더 나아가면요, 쭉 나와서 만든 단체, 이제 발전한 단체죠. 21년도고요. 31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어학회예요. 조선어학회. 라는 단체인데 이 조선어학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를 계속 간행을 해요. 네, 한글이라는 잡지를 계속 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합니다. 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시도해요. 네,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시도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다가 시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포인트를 줬습니다. 시도. try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은 제가 이게 중시한 건 뭐냐면 시도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네, 결국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 40년대. 네, 이 조선어 학회 사건 때문에 결국 실패합니다. 뭐냐면 40년대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일제가 우리나라 말을 쓰는 것들을 금지시키죠. 왜냐하면 40년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1938년 국가총동원령 이후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족 말살 통치가 아주 절정에 이르는 시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이 머릿속에 이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지우려고 이름도 창씨개명 시키고 놓고 그리고 또 이 한국말도 이제 조선말도 못 쓰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한 학생이 조선말을 쓰다 걸린 거예요. 예.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라고 해서 추적추적 들어왔더니 이쪽, 이 조선어 학회와 연결되는 것이죠. 이 조선어 학회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혐의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결국 이 조선어학회 사건은 여러분들 어느 법이 적용되냐면 치안유지법이 적용이 돼요. 치안유지법. 이게 좀 황당하죠, 이거? 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념 사건.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잡아넣기 위한 어떤 그런 법인데 이때가 되면 이 치안유지법이 이제 도깨비 방망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도 이념꽝, 저기도 이념꽝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 바로 이렇게 또 판명이 나고 있더라라는 거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어학회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뭐 조선어학회 그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최연배 네, 이런 인물들 들 수 있겠죠. 최연배. 네, 이렇게 해서 국어 부분에서의 어떤 그 흐름을 여러분들 또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극을 한번 볼게요. 연극. 1910년대는요, 어떤 연극들이 유행을 했냐면, 이때는 신파극. 뭐, 이수일과 심순애. 아, 순애, 너는
그깟 다이아몬드 하나로 나의 사랑을 버렸단 말이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변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우, 막,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닭살이 많이 돋거든요. 옛날 사람들 너무 좋았나 봐요. 너무 재밌었나 봐요. 아우, 저는 얼굴만 화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죠? 뭐, 어쨌건 이런 심파극. 막 그걸로 그 변사의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울고 웃고, 그랬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만 자극을 줘도 감정의 어떤 충만감을 느낄 수 있는 시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소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뭐냐면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자극에도 우리가 울림이 없는 거죠. 너무 옛날 같으면 우와! 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여지가 의외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정말 말이냐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눈물 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그랬다가는 뭐 뭐야 하고 그냥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매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물질 문명에 충만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정신 건강, 정신 문명은 또 이렇게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파극이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파극이 유행했다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당시 헌병 경찰 통치되었기 때문에 뭐 어디 이렇게 돌파구가 없는 거라. 돌파구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 그냥 현실을 잊으려는, 그죠? 예, 현실을 요즘도 이렇게 현실을 잊고 싶으세요? 왜 그렇게 드라마에 애들 그냥 재미있어 하시는지. 심파극. 20년대로 가면 이제 좀 본격적인 연극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그런 단체가 있다면 토월회. 토월회가 있고요. 이 토월회가 30년대로 쭉 가서 연결되면요. 예, 극예술연구회. 예, 극예술연구회로 연결이 됩니다. 극예술연구회. 이건 이제 1930년대 활동했던 연극 관련 단체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한번 살펴볼게요. 영화. 자, 영화에서는 1920년대 이 작품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예, 바로 나온규의 아리랑.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도 정말 잘 나오는 거거든요. 아리랑. 네, 나온규. 네, 나온규의 아리랑이라는 작품인데요. 아,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온규의 아리랑은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마치 그 지금의 그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그런 영화 있잖아요. 지금 정말 대박 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당시 그런 영화라서 우리나라 그 1000만 관객의 어떤 효시, 물론 이때 1000만 명을 동원할 수는 없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영화의 첫 출발점이 바로 이 나온규의 아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이 아리랑의 내용을 보면요, 그 주인공이요, 3.1운동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정신이 이렇게 탁 이상해져요. 이상해지다가 자기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을 이 나쁜 사람이 어떤 나쁜 사람이면 이제 이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친일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이 호의호식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죠. 그 인물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는 장면. 이제 그것을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탈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정신이 들면서 그 남자를 탁 죽이면서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와요. 예, 확 돌아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 코드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일제의 어떤 그 저항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속에서 온전히 조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준 어떤 건데, 그걸 이제 사랑 속에 이제 막 엮어 넣은 거예요. 그걸 직접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끌려가면서 이제 아리랑이 탁 노래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많은 관객들이 정말 이게 펑펑펑 불어대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해냈다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아리랑이라는 작품에서 또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이고, 뭐 이런 작품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그 관점이라고 할 때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나누어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이 어땠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맞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10년대 국내외에서는 어떻게 저항했고 20년대는 국내에서 어떻게 저항했고 30년대는 국내에서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다양한 방면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퍼즐 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라라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만 되면 이게 거의 문제가요. 그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이 나왔을 때도 딱 눈에 들어와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딱 나눠 출제자도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험 보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당시 아팠던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귀담아서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일제강점기 핵심 개념 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문제들 이렇게 풀어보면서 또 살도 붙여보면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올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